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대선 끝나고서는 또 처음 뵙습니다. 선거 전에 두 분 또 모시고서 방송을 했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지난 화요일에 대선을 치르고 수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오늘이 취임 열흘째가 되는 날인데 현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열흘 동안의 좀 행보 그리고 흐름을 좀 두 분께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우리 먼저 정은혜 전 의원께서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있고 국민의 숨통이 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 되었죠. 외교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있고 지금 열흘 정도가 되었는데요. 코스피도 상승하고 환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값도 지금은 약간 좀 들썩들썩한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경제 회복 그리고 민생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더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조심하고 또 우리가 자중하고 더 겸손하게 그리고 또 추진력 있게 밀어붙일 것들은 또 밀어붙여서 또 경제 개혁, 또 민생 개혁, 법률 개혁까지 모두 다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은 국민들의 경제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인수위 과정도 없이 바로 지금 업무에 들어간 것 치고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모든 것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지금 사실 한 가지 크게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금 긴급히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사실 그 국민들이 그 민주당 정권일 때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것을 경험했던 그 두려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빠른 안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값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좀 국민들의 우려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기대라기보다는 그 전 정권에서 겪었던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불안함과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으니 현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을 임명을 했습니다. 후보자 추천 의뢰, 후보자 명단 발표에 이어서 특검 임명까지 그야말로 속전속결인데요. 여당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야당은 정치 보복이 그렇게 급했냐. 이렇게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특검에 임명된 3명의 면면과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 정은혜 전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를 했던 거는요. 각 특검의 성격과 또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또 정치 중립성을 고려해서 임명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별히 뭐 야당에서는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저는 떳떳하게 특검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정치의 복원, 정의의 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3인의 특검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임명이 됐는데 이것은 그 열쇠 3개가 동시에 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동안 잠겨져 있었던 방 그리고 덮여져 있었던 진실 그리고 감춰져 있었던 기록을 제대로 열어보겠다. 특히 조은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감사원장 권한 대행이었고요. 과거에 세월호 합동수사 지휘 등 그 주요 수사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준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을 했고 또 특히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장을 맡아서 사건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명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지냈고 그리고 그때 연대 초반에 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수사 의혹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분 모두가 어떤 자신의 이익이라든지 뭐 입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살아오셨던 분들이고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한 그런 특검을 진행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진상을 규명할 열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김혜란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사실 우리 당이 내내 거부권 행사를 할 때 이제 많이 그 이유로 들었던 것들 우리 당이 그 특검 추천에서 배제되는 그 문제점이 좀 여실히 드러났죠.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금 추천한 그 인사들 중에서 특검이 임명되었는데 지금 동전의 앞뒷면처럼 지금 내란 특검 맡게 된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이제 사실은 정치 감사를 무례하게 자행했다라는 지금 비판을 야권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감사원장의 탄핵 공백기 동안에
뭐 이제 이미 종료된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다 이런 식의 비판을 받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업무마저도 이제 독립성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게 지금 과연 이 특검을 공정하게 하겠는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의 그 민준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 좌편향의 정점이라고 지금 꼽히고 있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이자 우리법 연구의 핵심 인사죠. 또 해병대원 특검법에 있어서도 또 이 이명현 전 고검부장 이분 조국 라인으로 일명 일컬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의 그 검찰 개혁에 깊이 관여한 바가 있다. 네. 지금 말하자면 굉장히 좀 정치적인 활동을 보였던 검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좀 많이 부각되는 인사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이 세 가지 사안 모두 사실은 국민적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또 국민들이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것만큼이나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끊임없이 편파 시비에 설사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휘말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인사라고 보입니다. 정치 보복과 공정성에 대한 좀 의문이 든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편 차명재산 논란이 불거졌던 오광수 민정수석이 결국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본인이 잘 해명했다고 했던 대통령실도 이 사의를 수용을 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낙마 사례인데요. 먼저 김혜란 전 대변인 생각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낙마네요. 네, 이게 처음 이제 부동산 차명 소유 이 논란에 더해서 나중에 이제 차명 대출 문제까지 밝혀졌죠. 네, 한참 잘 나가는 현직 검사 신분일 때 막 제3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는 것에 확인서도 써줬어요. 이게 사실은 내가 빌리는 거고 뭐 이런 내용. 이것은 뭐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서서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러나야 됐고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 거예요. 다만 지금 이게 미리 고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보도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인사 검증 시스템에 어떤 허점이 있지 않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당 측에서는 이 이재명 정권이 도덕성이 제로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가 방송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벌써 대통령이 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낙마지만 오히려 저는 이 낙마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님께서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낙마 사례가 생긴 것은 모든 인사의 검증에 어떤 동일한 잣대가 이제 생겼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낙마를 할 만한 사람도 사실은 과도하게 임명했던 전 정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적 의심이 있을 때 낙마를 통해 배우는 정부 그리고 발전하는 정부가 되기를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런 정부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낙마를 막기 위한 정부가 아니라 낙마를 통해 배우는 정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의혹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대통령의 인선 중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게 또 어떤 쟁점들로 여야가 격돌을 하게 될지 들어볼까요? 네, 여러 논란들이,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하게 지금 보이는 것은 그 정치자금법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김민석 그 국무총리 후보자는 예전에 정치자금법 위반의 그 판결을 받았던 전과가 있습니다. 네. 2002년도, 2008년도 그때 그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전과의 내용을 보면 그때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 총액이 9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그 비슷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 불법 정치자금을 예전에 줬다고 그때 유죄 판결에서 인정되었던 그 인사로부터 돈을 또 받았어요. 네. 그 부분 포함해서 1억 4천만 원 정도를 받고 7년째 한 푼도 안 갚았다는 겁니다. 이제 말로는 차용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한 번도 빌려준 사람이 상환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또 지금 뭐 내가 차용금이라고 얼버무리기만 하고 내가 이걸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환 계획을 지금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 차용금이 아니라 불법적인 정치자금, 그 이전에 있었던 일과 동일하게 그 동일한 인물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이것 또한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 것이죠. 네. 네. 그 이외에도 뭐 재산이 지금 2억 1,5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김 후보자 아들이 이렇게 비싼 학비를 들여서 미국으로 유학도 가고 또 우리나라 사립 고등학교 중에 학비가 제일 비싸기로 유명한 청심국제고등학교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들 투성입니다. 본인도 미국 유학 갔다 오고 또 이게 지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죄가 나서 추징금이 9억이 넘었는데 그 9억 넘는 추징금도 완납하고 또 억대 넘는 돈을 빌렸는데 뭐 상환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뭐 이렇게 뭐 애는 이렇게 오랫동안 큰 학비가 드는 이런 유학을 보내고 있고 이런 것들 도대체 많은 소득이 어디서 나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이 불법성에 대해서 해소하지 않으면 이건 뭐 인사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낙마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퇴 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또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죠.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친북적인 성향이 있고 또 북한에 대한 그 이해의 관점이 이제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이라고 해서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북한 체제의 내부 논리와 북한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게 뭐 말은 좋은데 결국에는 그 북한 정권을 이제 독재 체제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오용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좀 받아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뭐 본인 그 석사학위 논문에 보면 그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운동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뭐 이런 체제 정당성의 근거로 삼기도 하고 뭐 군사 지도자로서 탁월했고 뭐 최고의 지도자였다 이런 식으로 극찬도 해요. 김일성 체제에 대해서. 네, 이러한 접근법과 또 이 학문적인 배경 같은 것이 지금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지금 신임 한국 대통령한테 며칠 동안 축하 인사도 미루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 이런 것들에 더불어서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달러 불법 송금한 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을 지금 과연 이런 인사를 했을 때 북한과의 이 관계 때문에 이 한미동맹이 과연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북한의 비핵화라는 이런 엄중한 외교 현실에서 또 균형 있게 이게 될지에 대해서 치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김혜란 전 대변인께서 의혹에 있는 부분 검증해야 할 쟁점을 알려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법과 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페이스북에 1시간 전에 글을 올렸는데요. 본인의 사적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는 누진된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다. 그리고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 세금 추징금을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건 자체는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안들이 발생이 된다면, 제기가 된다면 성실히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확한 팩트체크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법과 비리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개인적인 일들도 있지만 개혁을 추진하고 대한민국을 선진화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가.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과 함께를 하면서 뛰어난 정무 능력과 또한 도덕성적인 또 도덕적 균형 감각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과 국정 운영 능력 모두 다 출중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과거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실 미국 변호사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저와 같은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또 졸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가게 된 이유가 김민석 그 전 의원님께서 과거에 가시는 걸 보고 저도 저런 선배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싶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반미라는 프레임도 많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가서 미국의 헌법도 공부하고 싶고 미국 관점에서의 국제관계도 공부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갔는데요. 얼마 전에 그 김민석 후보에게도 누가 기자분이 그런 질문 하셨더라고요. 반미 아니냐.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또 국내, 국외의 국정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 어떻습니까? 네, 방금 또 이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과도한 논란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국익인 거죠. 실용 외교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어느 나라와 친하냐, 어느 나라와 뭐 관계가 어떠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외교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득이 되는 방향이면 사실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증 또한 계속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길게 들어봤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차기 지도부 체제 꾸리기를 분주한데요. 먼저 민주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그 원내대표를 선출을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원내 새 사령탑이 됐는데 이어서 뽑힐 당대표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지도부의 과제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정은혜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병기 의원님께서 이제 당선이 되셨고 사실은 저는 국회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존경하는 의원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외모는 좀 이렇게 강인해 보이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절제된 언어 또 차분하게 분석을 하시는 전략가적인 면모를 좀 보여주시기도 하는데요. 특히 국정원 출신으로 정보 판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정무 감각이나 위기 관리 능력도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뵀을 때는 굉장히 좀 친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략형 기획형 인물이고 야당과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분이다.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를 맞습니다. 하는 만큼 그 부분이 좀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도 당선이 되고 나서 말씀을 하셨던 게 상법은 신속하게 하지만 방송법은 상의해서 처리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상법 같은 경우는 여야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는 부분은 신속하게 하겠다. 그리고 양당에 좀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상의를 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야당과의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첫 어떻게 보면 여당 지도부의 퍼즐이 맞춰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국정 운영 팀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은혜 의원께서 이 김병기 새 원내 사령탑에 대해서 전략가적인 명모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그 협치 가능성까지 짚어주셨는데 김혜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 국정원 블랙요원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근데 지금 이분이 원내대표 선거 때 일관되게 밀었던 게 내란 종식입니다. 사실 심히 우려되는 점은 이 부분이 이제 정치 보복을 좀 1순위로 놓고 할 것을 좀 우려하고 있죠. 협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다행인 것이고, 지금 국민의 삶을 좌우할 것은 무엇보다 사실 경제이고 민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여당과 더불어서 엄청난 권력을 지금 갖게 되었죠. 할 수 있는 거 아마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국민의 삶과 이제 국가 경제를 위해서 그 힘을 써야 된다고 정말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대선에서 국민의 과반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49%. 그런데 일주일 만에 지금 그 여론조사상 국민의 70%가 이재명 정부가 잘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보였어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것은 저는 어떤 근거가 나온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뭐 나올 게 없죠. 절실한 희망의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너무 믿고 싶어하는 그 마음일 것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소수 야당의 당원일 뿐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민과 국민의 삶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잘 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잘 해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쪽도 살펴볼까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이 내일까지입니다. 아직까진 송원석, 김상원 의원 양자 구도인데요. 자, 일각에서는 영남대 수도권, 친윤대 친한 이렇게 계파 대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입니다. 네, 지금 당무감사니 뭐 의총 취소니 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원내대표 선출이 과연 내홍 수습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너무나 달라질 것 같아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면 친윤 대 친한 구도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김문수 후보의 전당대회 출마가 강도 높게 점쳐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한동훈 그 전 대표 측은 주변이 지금 뭐 만류하는 시선들이 많다는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윤, 친한 이런 구도보다는 영남 3선 대 지금 수도권 3선이라고 지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굳이 표현하자면 그
개헌 표결에 들어갔었던 김성원 의원과 또 그 당시에 국회 그 경내에 있었으면서도 개헌 표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고 지금 현재도 탄핵 반대 당론을 끝까지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송원석 의원, 이 개혁파 대 수구파 같은 느낌으로 지금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선에서 사실 우리 당은 국민의 심판을 엄중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구파가 원내를 이끌었을 경우에 솔직히 우리 당의 앞날이 막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그 같은 갤럽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 지지율이 21%가 나왔어요. 그 기사 제목에 이러다 당이 소멸할 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자 이런 거 정말 국민의 눈높이하고 맞지 않습니다. 네. 지금 사실 다행히 재선 의원들이 이제 과거에 뭐 친윤 친한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 섞여 있는 의원들이 다 같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의원총회가 취소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당내에서 의원들에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누구를 위한 당인지 당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이 원내 사령탑이 누가 될 것인지 의원들이 정말 책임감 있게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 내에 있어서는 중요한 지점이 될 거라는 건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 내일까지 후보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뭐 추가로 후보가 넣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조경태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게 뭐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들 안 나서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2파전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 외부에서 보는 시선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그 자동차의 운전대가 고장났는데 그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길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운전대를 고치든 차를 폐차를 하든 차를 바꿔야 하든 그런 철저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그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2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저는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만나게 됐었는데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힘내십시오, 화이팅 이렇게 좀 조용히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은 다르지만 청년으로서 얘기하셨던 그 개혁안 그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9월까지 이제 전당대회를 이제 실시를 하고 또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그리고 대선 후보가 갑자기 교체된 것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당무감사 및 진상 규명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지방선거 공천에서 100% 상향식 공천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모두 다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대로만 국민의힘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나와 계시는 두 후보님들을 보시면 송원석 의원, 뭐 김성원 의원, 김혜란 대변인은 뭐 친윤 대 뭐 친한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윤심이냐 아니냐, 윤심이냐 뭐 친한이냐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수도권이냐 뭐 아니면 뭐 그 지역이냐 뭐 이런 구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국민의힘이 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 마지막 기회에 물론 9월에 뭐 아니면 12월에 당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겠지만 그 선출이 되기 전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 아까 뭐 보여지는 것 얘기도 하셨는데 보여질 때 국민의힘이 얼마나 개혁적으로 보이느냐. 그렇다면 기존에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대통령의 세력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바로 개혁으로 보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내에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외부에는 뭐 싸우고 이런 모습은 보이진 않아야겠지만 저는 내부에서는 정말 톡 까놓고 솔직한 대화를 그 의총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당협위원장인가요? 원외위원장들이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특정 지역에 특정하게 어떻게 보면 지지 세력이 기반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저는 원외위원장들의 목소리도 저는 크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야 차기 지도부 체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드리는 질문은 한 분 한 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김혜란 전 대변인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면요, 국회에서 입법 공방도 본격화가 될 텐데 그 일례로 여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놓고도 여야가 지금 신경전 중이잖아요. 야당 측에서는 이게 위헌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 당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 의원들이 한 건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민주당이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면 정말 이건 너무나 걱정스러운 법입니다. 일단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을 만들고 중수청을 만들고 그리고 그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수사기관 전반을 지휘 감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예 이것을 여당의 수사권 완전 장악, 이래서 여수완장 뭐 이렇게 부르는데, 수사기관 간의 조정, 감찰, 심의, 징계 요구까지 모든 권력을 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장악하겠다는 건데요. 국가수사위원회가 이런 권력을 가지는 것,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우리 헌법 체계에 맞지도 않고 굉장히 위헌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으로 검찰은 사실은 행정부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준사법기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많은 그 헌법과 헌법 아래에 있는 검찰청법이 그걸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사실은 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이 그 위원 전체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네. 또 정부와 여당이 선택한 인사가 과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정 정치 권력이 어떤 수사든지 그 방향을 다 좌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즉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아예 불가능하고, 그 반대 세력에게는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뭐 수사를 하고 칼을 겨눌 수 있는 지금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립성과는 멀어진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중립성도 멀어지지만 또 수사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시민단체 인사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수사의 전문성이라든지 신속성, 효율성 같은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형사사법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했는데, 그리고 그 검사라는 그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또 정은혜 의원께 듣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사적인 정치적인 그 중립성이 무너지고 역시 독립성 또한 훼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당은 석 달 내에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서두르지 않고 야당과 협의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또 공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속도 조절이나 법안 내용 수정과 조율 가능성, 이거를 지금 열어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하지만 그 검찰개혁 4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 사법 주권의 그 골격을 저는 세우는 기본 골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동력이 높은 집권 초기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사실 뭐 3개월이라고 하지만 6개월이든 1년이든 저는 집권 초기에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이라는 기관에 너무나 과도한 권력이 지금 권한이 가 있고, 그리고 견제받지 않은 그 권한에 있어서 네. 또한 남용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폭주 기관차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민생이라는 노선표가 있는 겁니다. 그 노선표 위에 야당과 시민의 목소리를 조율해가며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말은 뭐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적으로 입법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조율을 해나가자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보다는 저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의 정의보다는 저는 공정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뭐 검찰을 견제하고 그 세력을 뭐 중립적이지 않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정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복원하는 저는 헌법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정밀성이 굉장히 요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성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당이 다 함께 토론을 해서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심저격 이렇게 마무리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